춘천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호반의 도시, 춘천 가는 기차, 닭갈비 많죠. 춘천은 동시에 문화예술인들이 사랑하는 인형극의 도시이기도 합니다. 1989년부터 인형극제를 열고 인형극 전용 극장도 운영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춘천세계인형극제의 최준호 예술감독님과 얘기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희 청취자 여러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가끔 과학방송 나와서 인사드렸었는데 너무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최준호 감독님. 5월 23일부터 6월 1일까지 춘천세계인형극제가 열린다고 들었습니다. 5월 23일이면 진짜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엄청 바쁘시겠네요. 네, 지금 뭐 전체 점검하고 시뮬레이션 시작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그 춘천에 그러면 거의 사시겠습니다. 되게 주중에 이제 월화에 있고요. 네. 학교는 작년에 퇴직했지만 명예교수로 강의를 또 해야 되기 때문에 네네네. 또 서울의 일들을 월화에 주로 보고 수목금토는 이제 서울에 춘천 있고. 춘천 쪽으로 가 그때는 있고. 춘천에 가 있고 춘천에 더 많은 시간을 가 계시는군요. 네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준비가 힘드니까 그러실 것 같은데 이 춘천 세계인형극제가 생각보다 역사가 깊어서 놀랐습니다. 1989년에 시작됐는데 네. 어떻게 해서 춘천에서 시작했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프로그램을 해서 일반 관객을 맞이하는 예술 축제로는 네. 제일 처음 생긴 축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가요? 네. 그러니까 뭐 당시에 춘천에 인형극인들이 좀 거주하고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 김수근 선생이라고 현대 건축의 가장 중요한 분 중에 한 분인 분이 1980년에 어린이 회관을 지었습니다. 지금도 그 모습 그대로 있는데 나비 모양을 하고 있는 어린이 회관 굉장히 좋은 건물을 지으셨어요. 지금 네. KTNG 상상마당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 어린이 회관과 인형극인들과 또 강준혁, 심우성 선생님 두 분이 네. 이 두 분이 다 사물놀이를 만드신 분들이죠. 이분들이 결합해서 어린이를 위한 뭔가를 해보자 인형극이 어떠냐 해서 같이 만들게 됐습니다. 그 공간이 생기고 그걸 할 수 있는 예술가들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 한번 만들어보자가 된 거군요. 그렇죠. 시에서는 당연히 시민들을 위해서 훌륭하다고 생각을 했고. 근데 그렇게 만들었는데 엄청 성공적이었나 봅니다. 아무래도 36회를 했거든요. 유니마 세계 총회를 하면 이 세계인형극제 라벨을 달게 돼 있고 네. 온 제목은 이제 춘천인형극제인데 36년 하면서 뭐 여러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죠. 그 잘 견뎌내고 시민들도 잘 지지를 해주고 시도 또 열심히 지원을 해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잘 결합돼서 대한민국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좋은 형태를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89년생이라고 하는 분들이 어느 정도 나이인가를 생각해 보면 이 역사가 바로 가늠이 되는 거거든요. 진짜 오래됐고 오랫동안 이 좋은 예술을 잘 전통을까지도 이어오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최준호 감독님을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면 정말 오랜 기간 동안 국제문화교류와 공연예술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셨습니다. 예술의 전당이나 서울국제공연예술제, 의정부 음악극 축제 등에서도 예술감독을 역임하셨고 주 프랑스 한국문화원장으로 프랑스에서 수많은 문화행사를 기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2020년에는 프랑스 정부가 수여하는 훈장을 받으셨어요. 레지옹 도네르. 이거 저 나폴레옹이 만든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죠? 네. 우리나라로 치면 그 무궁화 대훈장.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최고 훈장은 무궁화 대훈장이잖아요. 거의 그 정도의 예. 훈장인 거죠. 이야, 이거를 받으셨습니다. 우리 최준호 감독님께서는 작년 12월에 신임 예술감독으로 임명이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한 5개월 동안 이 축제를 준비를 하시는 건데 그 예술감독 일을 하는 게요. 어떠한 종류의 공연이든지 어떠한 형태의 단체든지에 따라서 예술감독이 해야 되는 역할이나 예술감독으로서 펼쳐보여야 하는 예술의 느낌도 많이 달라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럼요. 근데 하신 게 되게 다양하잖아요. 예술의 전당도 있고 서울국제공연예술제도 있고 의정부 음악극 축제도 있고 너무 좀 다른 성격들이라. 안으로 들어가면 내용은 그 방향 같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12월에 임명이 됐지만 사실 올해 벌어지는 세계인형극제 프로그램은 작년 10월 말에 이미 끝났었습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그만큼 미리 준비를 해야 되고요. 네. 되게 이제 시민들을 생각하면 좋은 공연을 프로그램 해야 되는 일이 이제 제일 첫 번째 일이고요. 그 업계, 그냥 말하자면 지금 인형극이죠. 네. 그 예술연당에 있을 때는
연극, 무용, 뮤지컬이었고 그 관련하고 있는 공연예술 분야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가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축제는 짧고 공연도 한 번에 지나가지만 그 공연이 나머지 기간에 어떤 좋은 영향을 미치고 사업과 연결되는지를 하나씩 다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열흘간 축제가 축제지만 끝난 다음에도 그럼요. 네. 예를 들어 보면 제가 이번 세계인형극제를 준비를 하면서 제일 처음 한 일이 해외 3개국하고 공동 제작을 3편을 지금 해서 초연이 이번에 올라갑니다. 저희하고 굉장히 오래 관계를 맺어왔던 오키나와의 리카리카 페스타라는 데하고 우리 인형극인들하고 협력을 하고 또 네. 하나는 크로아티아 인형극 전통이 굉장히 강한 나라인데 크로아티아 인형극장과 또 춘천 인형극제가 같이 공동 제작을 하고 또 몽골 국립 인형극단과 우리 국립 아시아 문화의 전당이 공동 제작자로 같이 들어가서 인형극제하고 이렇게 해서 같이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벌써 시작한 거는 1년도 넘죠. 아시아 문화전당이면 광주 말씀하시는 네네. 건가요? 아, 이렇게 그럼 3개 도시가 합친 거군요. 그렇습니다. 아.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축제는 끝나지만 우리가 같이 만들어 놓은 작품은 이후 계속해서 여러 나라를 돌게 돼 있죠. 아, 그렇겠네요. 네. 몽골에서도 한번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광주에서도 한번 해야 되고 그렇죠. 그러네요. 네. 시민들이 볼 때는 축제가 잠깐 보이는 거지만 네. 사실은 관련되는 예술가들이나 작품은 살아서 계속 움직이는 일을 준비를 해줘야 되는 게 예술감독의 일이기도 합니다. 지금 얘기 들으니까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 범위가 더 넓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에서 공부하실 때는 프랑스 문학을 공부하셨고 그리고 파리로 유학을 가서는 연극학 박사를 받으셨습니다. 네. 파리에서 연극을 공부하신 이유는 뭔가요? 운 좋게 초등학교 때부터 뭐 바이올린을 하거나 네. 아니면 연극을 하게 됐었습니다. 네. 근데 우리 입시 제도라는 게 그걸 계속할 수 있게 되진 않잖아요. 네. 중학교를 다닐 때는 또 고등학교 입시가 없어지는 바람에 담임 선생님이 트럼펫 주자였는데 네. 서울시향에 계셨어요. 네. 선생님하고 계속 1년 내내 제가 반장이어서 뭐 입시도 없어졌으니까 내가 하는 오페라에 또는 뭐 연주회 다니자. 뭐 이래서 엉뚱하게 중학교 2학년 때는 오페라 연출가가 꿈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게 됐고. 공부에 대한 압박이 좀 덜해진 시기군요. 그렇죠. 갑자기 고등학교 입시가 없어져 버렸으니까. 그랬지만 뭐 고등학교 가서도 그게 유지가 되기는 어렵죠. 어려운데 불문학을 전공하다가 그 연극사를 보니까 새로운 변화를 대체적으로 프랑스에서 일으키고 또 거기에 대한 반동으로 또 좋은 예술이 탄생되고 하는 걸 보고 네. 프랑스에 가서 연극 공부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프랑스에 굉장히 많은 한국 문화를 알리고 계시는데 1998년에 아비뇽 페스티벌에서 한국 음악 무용의 밤이 열렸습니다. 이거에도 큰 역할을 하셨죠. 이게 어떤 행사였습니까? 아비뇽 페스티벌은 1947년에 생겼습니다. 네. 전쟁 끝나자마자네요. 그렇죠. 네. 전쟁이 끝나고 나서 여러 도시들이 파괴가 됐을 때 지역을 살려야 된다라는 정책으로 이제 만드는 것 중에 하나인데 뭐 이 얘기는 너무 긴데요. 네. 어쨌든 전기, 수도, 가스처럼 저렴한 가격에 전 시민들이 어디서 살든지 간에 즐길 수 예술을 향유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만든 건데 새로운 예술적인 경향들을 이렇게 잘 견인하는 그런 축제로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세계 초연이 한 80%가 되는 축제거든요, 매번. 그러다가 이제 한 95년쯤에 제가 그 프랑스에서 행사를 할 때 네. 학생 때는 제가 거기서 인턴으로 일도 하기도 했었죠, 당연히. 그래서 예술 감독님께서 3년 후에 아시아의 열망이란 제목으로 동아시아 특집을 좀 하고 싶은데 그거 좀 같이 하자 이렇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비뇽 예술 감독이 수차례 한국에 오게 되고 와서 작품들을 검토하다가 우리 전통 예술에 빠지게 돼서 네. 주가 음악이 주죠. 에 빠지게 돼서 작품을 새로 만들게 됐습니다. 여기 예술연당 자유소극장 개관할 때 그 울타리 굿이라는 이름으로 작품을 만든 적이 있는데
그것은 이제 확대한 형태입니다. 4시간짜리 공연인데 중간에 1시간 동안에 한국 음식을 먹을 수 있게끔 쉬는 시간을 주고. 와, 완전 문화를 총종합으로 선물하는 거였군요. 세계에서 제일 느린 음악부터 가장 다이나마이크한 음악으로 끝나는 전체 구성인데요. 그 가운데 중간중간에 뭐 강태환 선생님의 프리재즈 같은 것들이 들어가면서 그 전통이 어떻게 현대 그것도 굉장히 아방가르드라고 불릴 수 있을 정도로 전위적인 형태까지 영향을 줬는가 해서 이제 한국 음악과 무용이 현대적인 것이 중간중간에 끼어드는 이런 형태였습니다. 그러니까 뭐 처음엔 잘 알려져 있지 않으니까 그 축제는 개막할 때 되게 거의 대부분 작품들이 매진이 됩니다. 우리 작품은 10% 미만으로 사흘 전까지 갔었는데 자연스럽게 교황청 앞에서 풍물을 하고 네. 또 뭐 르몽드 같은 데 양면이 기사가 나가고 뭐 이러기 시작하면서 다행히 9일간의 공연이 다 매진이 되는 그런 성과를 올리게 됐습니다. 그게 물꼬가 돼서 우리 국악이 좀 국제사회에서 알려지고 소개가 되고 하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됐죠. 우리 무용도 그렇고 한국 무용도 그렇고. 르몽드에 뭐라고 났는데요? 한 3개월 전에 르몽드의 전문 기자 한 사람을 한국에 오시게 해서 열흘간 머물면서 예. 우리 예술이라는 게 사실은 우리 문화의 기반에서 생겼잖아요. 한국 사람의 기질. 그럼요. 예를 들면 뭔가 내가 꼭 해내야 되는 그런 기질이 조용히 지켜보면서 응원한다 보다는 그런 것들이 음악에서도 연주자 중심의 음악이 된다든가 네.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뭐 제의 같은 거를 했을 때 아직도 공동체라는 의식이 남아있는데 그 가운데 들어가 있는 음악과 무용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시장을 다니면서 뭐 되게 해외 중요한 신문의 전문 기자들을 부르면 자랑할 것들을 이렇게 주로 구경을 시키는데 그거보다는 삶의 곳곳을 찾아다니게끔 저하고 같이 그렇게 움직였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양면으로 전면 양면이 기사가 나오고 또 전면 기사를 한 번 더 내고 하는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르몽드 입장에서 가치 있는 그런 기사가 된 거군요. 그렇죠. 다른 비슷한 기사가 없는 네. 기사가 된 거죠. 다들 그냥 우리 되게 좋아요. 우리 홍보해 주세요. 이런 소리만 그렇죠. 할 텐데. 네. 좋습니다. 이게 현지의 어떤 문화를 잘 이해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그런지 이후에도 이제 한국의 전통 음악을 해외에 알리는 그런 역할을 굉장히 많이 하셨습니다. 뭐 이자람의 창작 판소리나 뭐 잠비나이의 창작 음악이나 다 해외 소개하는 데 큰 역할을 하셨고 또 2015년하고 2016년에는 프랑스에서 종묘 제례악을 선보였습니다. 네. 종묘 제례악은 사실 우리가 들을 때도 종묘 제례악이다 라는 걸 빼고 음악만 놓고 보면 이게 지금 음악인가. 그렇죠.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춤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근데 그분들은 어떻게 이해하시던가요? 구성을 달리 갔습니다. 그러니까 네. 물론 해외에 나가서 하는 규모로서는 최대 규모 뭐 여태까지도 그보다 더 큰 규모는 없었는데 이게 이제 2015, 16년 한국과 프랑스 상호 교류회를 1년 반 동안에 했는데 그걸 시작하는 공연이었습니다. 그러면 단 한 번에 한국을 가장 깊이 있게 알려줄 수 있는 게 뭘까를 봤을 때 제가 종묘제락을 택한 이유는 굉장히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 국내에서 재미없다, 지루하다. 그 재밌는 거 많은데. 독특하지 않다. 네. 못 견딘다 그 사람들이. 독특하죠. 독특한 건 정말 독특한데 이제 재미가 없는 거죠. 그렇죠. 10분을 못 들을 거다. 뭐 10분이 뭐예요? 5분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네네. 사실은 이제 그 종묘제례악이 우리 국악의 원형들이 담겨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네네네. 제례가 진행되는 동안에 자막을 다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선대 왕들의 업적도 들어가 있고 뭐 네. 그들이 애민 사상이라든가 철학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해설로 말하자면 당시 동아시아에서 한국이 어떤 국제적인 관계를 어떤 철학으로 유지를 했는지 또 왕들은 국민들을 대할 때 무엇을 주로 하면서 지냈는지 또 그 왕들을 기리는 일은 또 우리가 무엇을 숭상을 하는지 이런 내용들이 그리고 순서 진행되는 거는 어떤 의미들이 있는지가 자막으로 쭉 나가면서 갔어요. 그러니까 단지 눈에 보이는 것 들리는 것만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 있는 것들을 주로
얘기하면서 같이 갔기 때문에 굉장히 기립박수를 오래 받았고요. 끝나고 나서 이제 개막 리셉션을 했는데 그 샤이오 궁이라고 에펠탑이 딱 마주 보이는 건너편에 있는 그 국립극장입니다. 네네. 그래서 에펠탑에 한국 국기가 이제 이렇게 올라가 있는 상황에서 네. 굉장히 많은 인사들이 저한테 와서 감사 인사를 전했는데 가장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건 나는 한국을 존경한다. 이렇게 훌륭한 예술을 역사 속에서 그렇게 어려운 역사를 겪었는데도 잘 지켜서 이렇게 좋은 퀄리티를 우리에게 선물로 준 거는 정말 당신들이 아니면 할 수가 없었다. 이런 예술을 지켜준 데 대해서 너무 감사한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말하자면 문화예술을 지켜낼 줄 아는 국민들에 대한 존경심 이런 것들을 이 한 공연으로 사실은 여러 사람들에게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해설을 한 자막이 큰 역할을 했나 봅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음악 듣고 계속해서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음악은 이 억척가를 골라주셨는데 억척가를 고르신 이유가 있습니까? 2007년 8년쯤에 이자람이라는 창작자가 세상에 나와서 창작 판소리를 만들어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것도 브레이트의 유명한 희곡을 전 세계인이 아는 희곡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었는데 바로 소개를 해서 2009년부터 프랑스의 중요한 국립극장과 파리 시립극장 또 축제를 초청을 받아서 가게 됐습니다. 네. 우리는 관객들이 같이 하잖아요. 같이 소리 내고. 유럽 관객들은 조용히 지켜보는데. 네. 우리는 좀 같이 들썩들썩 해줘야죠. 추임새를 내는데 말하자면 관객이 어떤 태도로 공연을 봐야 되는가라는 새로운 걸 배우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 아주 탁월한 예술가니까 이 사람 혼자서 다양한 역할을 소화를 하면서 연기도 잘하고 소리도 잘하고 음악도 잘하고 또 관객을 장악하는 힘도 있고 이런 것들이 기존에 알려진 희곡을 완전히 새롭게 읽을 수 있고 정말 또 즐겁게 감상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예술을 만들어냈다라는 이런 평가가 이제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뭐 전 세계를 투어를 다 했었죠. 그렇군요. 그럼 그 곡을 여러분 함께 들어보시죠. 판소리 브레이트 억척가 가운데 억척이 노래 이자람의 노래입니다. 판소리 브레이트 억척가 가운데 억척이 노래 이자람의 음성으로 함께 감상하셨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춘천 세계인형극제의 최준호 예술감독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 한국의 예술을 해외로 알리는, 특히 이제 그 중에서도 프랑스 전문가시니까 프랑스로 알리는 일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해오고 있는데요. 이런 경험과 또 이런 그 공을 인정받아서 춘천 세계인형극제 예술 감독으로 초빙이 되신 것 같아요. 인형극과는 어떻게 해서 인연을 맺게 되셨나요? 제가 원래 태생은 연극 연출가입니다. 지금도 작품을 하고 있지만. 네네. 그 배우들의 상상력의 원천이 인형에서 출발을 했거든요. 그리스 시대부터. 그래서 저는 이제 인형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마침 인형극제가 시작이 됐을 때부터 국제적으로 중요한 인형극인들을 초청해서 인형극인들 교육을 시킨다든가 우리는 그런 교육기관이 없기 때문에 또 우리 인형극들이 해외에 진출하는 데에 어떤 길을 열어준다든가 하는 일을 지난 한 25년간 쭉 해왔었습니다. 그러던 차 이제 큰 일을 유치를 하다가 보니까 좀 와서 거들어 주세요라고 후배들 제자들이 얘기를 꺼낸 바람에 마침 은퇴할 시기도 됐고 하니까 그럼 내가 가서 하겠다. 뭐 또 인형극이 발전할 중요한 계기도 되고 또 국제사회에 진출할 기회도 되고 또 이를 토대로 해서 춘천이 인형극의 도시로서 또 어떻게 성장할지에 대한 그림도 그려야 했기 때문에 제가 수락을 하게 됐습니다. 그 이번 춘천 세계 인형극제가 유니마 총회와 함께 개최된다고 하던데 유니마 총회는 어떤 거죠? 유니마 코리아의 대표도 맡고 계시죠? 지금? 네네. 지금 유니마 코리아 이사장인데요. 네. 아, 이사장 죄송합니다. 네. 아, 뭐 똑같은 거죠. 뭐 유네스코, 네. 유네스코 NGO인데요. 아, 네. 공연예술 중에서는 제일 먼저 생겼습니다. 1929년에 생겼습니다. 4년 후면 100년이에요. 네. 그래서 아무리 조그만 나라에도
그 인형의 전통들은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찍 생긴 거고 네. 그래서 회원도 한 100개국 정도 회원들이 있고요. 네. 그래서 4년에 한 번씩 투표로 그 총회를 할 개최지를 뽑습니다. 네. 거기에 이제 4년 전에 춘천이 정말 기적적으로 선정이 돼서 8년 전에 한 번 떨어졌었는데 4년 전에 되는 바람에 총회를 하게 됐고 총회를 하면 이제 총회와 더불어서 세계인형극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5월 23일부터는 전 세계에서 한 총회 참석하는 사람만 한 250명 정도가 오게 되고 지금 187명 등록을 비행기표 내고 호텔비 내고 식비 내고 다 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등록을 이미 해 있는 상태고요. 전부 그러면 인형극과 관련된 사람들인가요? 그렇습니다. 뭐 배우든지 연출이라든지. 그렇죠. 학자도 있고. 네. 놀랍습니다. 이 유니마 총회라는 게 그럼 인형극제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어떤 행사일 텐데 이번 춘천 세계 인형극제가 이렇게 함께 합니다. 자, 이 전 세계 인형극인들이 모두 춘천에 모이는 이 행사가 이제 인형극 때문에 생기는 건데 사실 인형극이라는 거를 저는 그냥 애들만 보는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굉장히 쉽게. 근데 사실 얼마 전에 소설을 하나 읽었는데 거기에 인형극 1인극을 하던 주인공이 나 그냥 배우가 돼야겠다라면서 TV 배우로 나가고 영화 배우로 나가는 그런 소설이었는데요. 네네. 그 설정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인형극을 하면서 자기가 수많은 캐릭터를 다 했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실제로 연기를 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이런 내용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보고 나니까 인형극이 내가 생각한 것처럼 그렇게 애들만의 문화는 아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아이들은 이런저런 걸리는 것이 없이 상상하잖아요. 네네네. 어른들은 이제 그 판단을 자꾸 하려고 그러고. 그렇죠. 이런 게 있는데 국제적으로 봤을 때는 인형극이 가족을 위한 것, 어른들을 위한 인형극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인형극을 보러 갈 때는 우리가 연극 보러 갈 때는 약간 팔짱 끼고 잘하나 보자. 어디 웃긴가 보자. 감동적인가 보자 이러고 가지만 네네. 인형극을 보러 갈 때는 인형이 세부적인 걸 다 해주질 않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상상할 준비를 하고 보러 갑니다. 관객이. 공연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자기화시키는 건데 네. 나랑 관계를 맺어야 되잖아요. 근데 인형극을 보러 갈 때는 상상할 준비를 하고 인형이 다 안 주기 때문에 굉장히 다른 포인트네요. 그럼요. 상상할 준비를 하고 가기 때문에 훨씬 더 관객들을 흡수하고 설득하기가 쉽습니다. 재밌고. 네. 애니메이션에서 아무리 높은 데서 토끼가 떨어져도 다시 일어나잖아요. 네. 그 떨어지는 거에 대한 어떡하니 뭐라고는 하지만 떨어지고 나서도 도서서 일어나면 화이팅 뭐 이렇게 되잖아요. 네네네. 자기화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저거 말도 안 돼 이게 아니라. 굉장히 이해가 됩니다. 그렇게 설명해 주시니까. 그러다 보니까 네. 어른들끼리 굉장히 복잡하게 얘기해야 되는 이런 문제들도 인형으로 풀어내면서 각자가 상상했을 때 뭘 끌어낼까를 이렇게 작품이 이렇게 툭 던져주는 거죠. 그래서 좀 올해부터는 어른들을 위한 인형극도 조금 집어넣습니다. 사실 집어넣어서 가족이 함께 보고 어린이들 것도 물론 충실히 준비하지만 다른 때보다도 훨씬 다양한 작품들이 들어와서 어떤 취향을 가진 어른이 와도 즐겁게 볼 수 있는 그런 공연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진짜 이거는 생각을 못 해본 포인트네요. 이게 이렇게 다르게 느껴지게 갈 수가 있는 거군요. 네. 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우리 예술 감독님이 첫 번째 해니까 물론 프로그램은 사전에 다 정해졌다고 하지만 어쨌든 첫 번째 해라는 건 좀 특별한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네.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어떠한 목표와 방향을 가지고 이번 인형극제 임하실 겁니까? 그동안 36회까지 해온 제 선배들 예술 감독들이 해온 것들 잘 이어가는 게 우선 첫 번째고요. 네. 뭘 했는지 자세히 봤고 오래 하면서 유지해야 되는 일들은 사실 시민들이 즐겁고 행복한 열흘이 돼야 된다. 그 열흘 전체가. 네. 그다음에 인형극이나 공연예술 애호가들의 만족도를 높이지 않으면 보러 올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그 만족도를 계속 향상시키는 구체적인 계획들. 맞습니다. 그다음에 한국 인형극이 세계 무대로 진출할 만큼 좋은 작품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최대한대로 올리고 그들이 경험을 국제 무대에서 쌓아서 다른 나라의 인형극인들과 같이 작품을 만들면서 새로운 작품과 성장의 계기를 만들어준다는 거.
그다음에 자주 놓치는 게 이제 국제사회에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국제사회 안에서의 역할이 좀 적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를 통해서 한국 인형극인들이 또는 인형극계가 국제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맡아서 기꺼이 해낼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돼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전 지금 하신 말씀이 굉장히 와닿는 게 사실 어떤 예술을 보면 이 예술이 정말 중요하고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잘 이해 못하고 재미가 없더라도 와서 봐주세요. 살려야 됩니다. 라고 주장하기도 하는데 그것보다는 여러분들에게 재밌게 해주려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그럼요. 근데 우리 감독님께서는 지금 그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굉장히 반가웠고요. 그런 의미에서 5월 24일 토요일에 퍼레이드가 있습니까? 네네. 어떻게 하는 거죠, 이건? 퍼레이드는 상상해 보십시오. 우선 퍼레이드 길이가 한 200m 됩니다. 엄청 기네요. 네. 같이 한 스태프들이 굉장히 일을 잘하는데 인형극제에 참가하는 모든 인형극인들이 또는 뭐 지금 작품이 한 100개 되기 때문에 꽤 많습니다. 인형극인들이 다 자기 인형을 들고 나와서 퍼레이드에 참가하고요. 그리고 춘천 같은 경우는 캐릭터 다 나오는 거네요. 그럼 네, 공연에 다 들어가는. 다 네. 나옵니다. 네네. 물론 이제 악대들이 또 있어가지고 중간중간에 음악을 라이브로 연주를 하죠. 네. 그리고 춘천은 지금 문화도시로서 인형이 아주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임들마다 인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게 뭐 어린이집이 됐던 노인학교가 됐던 양로원이 됐던. 춘천 멋있네요. 네. 그래서 그들이 미리 다 예고를 드렸어요. 네. 요때 퍼레이드에 다 참가하셔야 되니까 잘 만들어서 작품도 만들고 노시기도 하다가 요때 들고 나와서 다 같이 퍼레이드 합시다. 다들 자랑하는 시간이 되겠군요. 그럼요. 가족의 축제가 되기도 하고. 이야. 그리고 이제 특히 노인들과 아이들은 서로 참 잘 어울릴 수 있는 대상인데 네.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땐 노인들끼리 노인정에 있게 하고 어린이는 어린이들끼리 있게 하니까 인형을 통해서 서로 만나게 하는 일을 자주 합니다. 그러면 가족 안에서도 굉장히 유대가 쌓이죠. 그럼요. 그럴 수 이 있죠. 퍼레이드가 이제 그걸 다 모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는 사실 퍼레이드라고 하면 저는 어렸을 때 서울의 동쪽에 살았어서 그 잠실역에 있는 롯비월드에 가서 그 저기 너구리들 나오는 그렇죠, 퍼레이드가 또 그렇죠. 있거든요. 네. 그 정말 재밌게 봤던 기억이 있는데 이번 5월 24일 날 춘천에 가면 우리가 볼 수 있는 모든 인형들이 뛰어나와서 퍼레이드를 하는 거군요. 그럼요. 그러니까 뭐 외국에서 온 것도 있고 국내에서 만든 거대 인형들도 있고요. 외국에서 온 것도 기대가 돼요. 왜냐면 우리가 네네. 평소에 보기 힘들었던 좀 우리에게는 낯선 인형들이 많이 나올 것 같아서요. 네네. 자, 그럼 이제 퍼레이드도 기대가 되지만 사실 프로그램도 궁금하거든요. 뭐가 좀 재밌는 게 있는지. 좀 우리 잘 모르는 사람들이 봤을 때도 재밌게 볼 만한 것들을 몇 개 소개해 주신다면요. 국내에서 그간 만들어 왔던 최고의 작품들을 일단 다 모았습니다. 그러니까 형태가 굉장히 다양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우리 수군가를 기반으로 해서 경남 도립극단하고 인형극인들이 같이 만든 토별가. 토별가요?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 창극을 인형극으로 보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또 뭐 박참지전 같은 꼭두각시전을 배우와 인형이 같이 하는 뭐 이런 인형도 있고요. 야외에서 볼 수 있는 공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100개 중에서 한 70개가 야외이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래서 외국 작품 같은 경우는 뭐 어느 축제에 가도 이 작품이 눈에 띄는 작품이 됐었는데 12개의 머리가 달린 키메라 오케스트라라는 제목으로 대형 인형인데 인형 조종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또 연주자들입니다. 그래서 음악이 진행되면서 그 인형들이 움직이고 하는 이런 재미난 다양한 형태의 야외에서 하는 인형극들이 도처에서 펼쳐집니다. 주로 이제 춘천 인형극장이 있는 데와 KTNG 상상마당 그리고 문예관이 있는 그 지역에 몸집극장, 봄내극장이 이런 쪽 세 개의 큰 에리어들이 있는데요. 거기서 야외 인형들이 많고 미국 노르웨이가 공동 제작한 도도라는 작품도 도도새가 저승에서 만나는 환상적인 세계를 그려놨는데 도도새가 저승에서 만나요? 네네. 네. 얘기는 조금 깁니다. 이게 예. 이제 세상이 멸망해서 저승으로 갔을 때 우리는 무엇을 느낄 것인가 뭐 이런 거에서 시작을 했는데 아이들이 볼 수 있는 작품으로 만들어서 재밌고요. 또 카주라는 작품, 한밤중에 카주라는 프랑스 작품은 인형극인 혼자서 한 인형 3, 40개를 가지고 한 작품을 만듭니다. 연주도 나오고 스크린에도 영상도 나오고 하는데
제가 해외에서 봤을 때도 관객의 한 반 이상이 엉엉 울고 이런 감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네. 남미 사람으로서 프랑스에 와서 인형을 하면서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이 전부 인형으로 나오는 거죠. 혼자서 연기하면서. 네. 그들에게 따뜻한 빵을 줬던 사람을 비롯해서 신문 살 돈도 없는데 신문을 건네준 자기가 다 읽고 늘 신문을 건네준 사람들부터 시작해서 또 늘 작업실에서 여우 인형 하나를 쳐다보면서 자기 얘기를 하고 하는 이런 것들. 아까 말씀하신 배우가 돼서 배우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게 이런 인형들하고 교감할 수 있는 그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캐릭터가 그 배우가 연기하는 게 아니라 전부 인형이라는 게 너무 놀라워요. 다 인형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뭐 5살짜리 아이의 눈으로 본 숲의 벌레들을 만든 인도네시아 작품 같은 경우도 비틀즈라고 그냥 이름 붙였는데 이렇게 딱정벌레죠. 네. 그런 경우도 뭐 인도네시아의 숲에 있는 수많은 곤충들이 인형으로 이렇게 살아서 움직이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어쨌든 제가 짧은 시간에 도저히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하고 재밌는 작품이 있으니까 저희 홈페이지에 오시면 네. 이렇게 쭉 한번 살펴보실 수 다 있습니다. 소개가 돼 있습니까? 네네. 알겠습니다. 이 다른 나라의 수많은 인형극인이 온다고 하셨잖아요. 아까 250명 정도라고 하셨는데 그 분들이 오기 때문에 좀 더 신경 쓴 부분도 있습니까? 아트마켓을 국제 아트마켓으로 만들었습니다. 아트마켓? 네네. 저희들이 네. 이제 하루를 잡아서 국내에 있는 축제나 국내 문예회관 관계자들을 모아놓고 인형극들을 소개하는 축제를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이제 아마 프로그램 하는 사람들, 해외 사람들 한 150명, 국내 100명 정도들이 모이고 시민들이 이번에 참여하게 해서 KTNG 상상마당에서 인형극인들의 부스가 있는가 하면 10개 정도의 쇼케이스 공연도 같이 올리고 뭐 몇 개국으로 진행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외국인과 한국인이 같이 어울려서 진행도 해가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마켓도 있고요. 또 외국 인형극인들을 위해서 우리 한국 인형을 배우는 프로그램을 또 하고 있습니다. 한국 인형을 배워보는. 네네. 한예종의 전통문예 김원민 교수하고 네. 그 졸업생인 음대진 씨가 음악갱갱이라는 팀에서 작업하고 있는데 음대진 씨가 이제 덜미 인형으로 워크숍을 축제가 끝난 다음에 하고요. 축제 중에는 김원미 교수가 한국 인형극에 대한 워크숍을 또 진행을 합니다. 이거 이제 외국인들이 한국에서는 어떻게 인형을 만들고 인형극까지 가는지를 배울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되죠. 어쨌든 작품 안에 한국 인형이 중심에 있습니다. 한국 인형극이 중심에 있어서 이번에는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 인형극들을 보고 좀 수입을 해가기도 하고 사가기도 하고 또는 어떤 평가도 우린 받아들여야죠. 이런 건 수준이 어떻다. 그럼요. 이런 것들은 아쉽다. 네. 또 이런 건 굉장히 장점이다.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도 듣고. 그래서 심포지움도 저희가 열리는데 7명의 완전히 다른 대륙의 사람들 7명이 연사로 참가하는 심포지움이 열립니다. 23일 날 열리는데 그 경우도 주제가 경계거든요. 그래서 인형이야말로 민족과 정치와 경제와 이런 모든 것들을 넘어서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예술이기도 하고 네. 그래서 그간 전쟁이 일어나면 인형으로 위로하고 또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하는 그런 일들을 지금도 하고 있고 또 장르를 넘어서는 굉장히 이렇게 확장 가능성이 큰 게 인형이다 보니까 다른 장르하고 결합되어 있는 그런 케이스들에 대한 소개, 그러니까 작업과 연구에 대한 소개가 쭉 이어지는 그런 게 있을 예정입니다. 이게 이제 외국인들이 와서 하고 또 그들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난 30년간 문화예술계에서 활동을 하시면서 정말 많은 일을 해오셨는데 그 과정에서 희열과 보람을 느낀 그런 순간들이 많이 있으셨겠죠? 그럼요. 우리 한강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받으셨으니까 1995년에 프랑스에서 이제 한국문학계 해를 하게 됐어요. 한 95년에? 95년에. 네. 한 3년 전에 결정이 돼서 이제 그 해에 하게 됐는데 한 벨기에와 스위스, 프랑스어권이죠. 60개소에서 한국문학 행사를 했는데 완전히 총파업 상태라 아무것도 다니지 않는데 꽉꽉 채워서 걸어서 다들 와준 걸 보고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역사를 겪어내고 이겨낸 민족에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학적인 역량은 잠재력도 크고
좋은 것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에서 이제 한국의 해를 만들었던 거고 그 해에 이제 한 60군데를 다니면서 제가 한 20회 이상을 진행을 맡아서 하면서 했는데 그 관객으로부터 굉장한 감동을 받게 됐어요. 97년에 세계연극제를 서울에서 하고 과천 거리극축제를 이제 만드는 일을 했었는데 네. 그때도 이제 그를 계기로 우리 관객들이 수준이 달라지게 된 거죠. 그 수준이 달라졌다는 건 요구하는 것이 그만큼 까다로워졌기 때문에 공연계가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게 있고요. 뭐 아비뇽 페스티벌 말씀드렸으니까 2002년 가을 파리 가을 축제 같은 경우는 뭐 세계에서 가장 큰 축제고 중요한 축제인데 3개월간 열립니다. 파리에서. 네. 뭐 이런 경우도 우리 전통 예술 전체를 다 소개를 할 수 있었고 뭐 클래식 음악까지 포함해서 진출할 수 있는 계기인데 이런 계기들이 이제 행사에 중요한 행사에 참가했다가 아니라 그로 인해서 파생되는 성과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나온다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그 말씀을 하시네요. 한 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연계가 되냐 안 되냐가 중요하다. 그렇죠. 제가 2011년에 파리 한국문화원장 시절에 SM 타운 콘서트를 파리에서 처음 열었습니다. 그래서 2011년 6월에 이틀간 그해 제일 비싼 좌석 14,000석을 팔았는데요. 네. 그게 이제 유럽 안에서 팬들을 다 모으는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됐고. 엄청난 일이었죠. 그건 저도 현직에 있을 때라 기억합니다. 기억하시죠? 네. 뉴스에 계속 며칠 나왔던. 엄청났었죠. 그러니까 15분 만에 다 팔았어요. 15분 만에요? 15분 만에 매진이요? 네네. 네. 7,000석을 먼저 팔고 그다음에 대관되어 있던 거를 내쫓고 다시 하루를 늘려가지고 7,000석을 또 팔고 해서 각각 10분 15분 만에 다 팔렸는데 사실은 K-팝이 유럽 사회로 진출하고 팬덤을 한국으로 불러오는 중요한 계기가 됐죠. 그게 시작이었죠. 네네. 네. KBS 뮤직뱅크가 그 다음에 2월에 이제 파리에서 열리게 됐는데 그것까지 기획을 해주고 맞습니다. 떠났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 춘천 연극제와 관련된 많은 얘기들 또 신임 예술 감독이신 우리 최준호 감독님과도 얘기를 쭉 나눠봤습니다. 앞으로의 계획도 궁금하고요. 춘천 세계 인형극제의 신임 예술 감독으로서도 문화 기획자로서 어떤 일들을 계획을 하실 건지요? 일단 뭐 춘천을 먼저 말씀드리면 축제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인형극 창작도 더 왕성하게 일어나고 최근 창작. 2, 3년간 젊은 예술인들이 인형극 쪽으로 많이 왔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창작 활성화시키는 것과 동시에 공연을 잘 만들어 놓은 걸 우리나라에서 되게 한 번 하고 끝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게 되게 아쉬워요. 네. 그래서 네. 저는 제가 일을 하면서부터는 배급을 굉장히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제일 많이 간 작품 한 작품이 저희 축제 이후에 20군데를 갔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조그만 축제지만 그렇게 저희가 제작하기도 하고 또는 저희가 입주단체도 4개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입주단체가 만들어내는 작품 저희 경연대에서 만들어 상을 받는 작품들이 전국에 있는 극장으로 축제로 배급이 되게 하는 일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건 더 해야 될 일이고요. 그다음에 발전을 위해서는 사실 비평과 연구가 필요한데 네. 그런 부분들도 지금 거의 없는 상태라 올해를 기점으로 해서 비평가들도 키워내고 비평도 활성화시키고 연구자들도 만들어내는 일들 그다음에 교육이 그때그때 인형극제가 마련해서 아카데미처럼 진행을 해왔지만 어떤 전문 교육 기반도 역시 만들어내야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도 그게 인형극 장인을 키워낸다기보다는 인형 예술이 어떻게 확장되고 융합적인 예술로 발전시킬 수 있을지 제가 뭐 한예종에서 29년을 재직을 했으니까 그 경험과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이런 교육 부분도 조금 했으면 좋겠습니다. 크게는 뭐 서울의 어떤 지역도 그렇고 네. 지금 춘천 같은 도시도 그렇고 자꾸 지역이라고 이렇게 소외가 되고 뭐 사람들이 빠지고 하는데 사실 변방이 아니라 얼마든지 그 지역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특색들의 중심으로서 또 다른 중심으로서의 지자체가 문화적인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일을 기왕 시작한 춘천에서 꼭 해보고 싶습니다. 네. 감독님이 말씀하시는 그것들을 다 이루실 수 있기를 저도 옆에서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국악방송 한석준의 문화시대 초대석 춘천 세계 인형극제 최준호 예술 감독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